오늘 아침 일라디오. 제일 처음엔 탄피로 시작됐고요. 붓대와 대나무를 거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선거 기표 용구의 변천사죠. 또 투표 용지 위에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후보자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변한 건 기표 용구와 투표 용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기표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접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주가 다른 곳에 묻게 되면 누구를 찍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게 돼서 그 이후로는 동그란 기표 도구 안에 특수한 문양도 넣게 됐습니다. 이렇게 투표 방법과 절차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 지나치면 안 되겠죠? 이번 20대 대선 본투표가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까지고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꼭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까운 투표소 찾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 채소, 옛 속담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을 간병하다 보면 별 어려운 일도 다 겪게 된다는 의미의 3년 묵은 이것 찾는다 라는 속담도 있고요. 이것 떡 먹고 쓴소리한다,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핀잔하는 말이죠. 삼밭에 이것대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채소가 삼밭에서 자라면 삼대처럼 고다진다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도민요 새타령 들으셨는데요. 여기에 등장한 새, 전라도에서는 뻐꾸기, 뻐국새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또 울음소리에도 정답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채소를 넣은 도다리국, 이 시기의 별미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식량 안보를 또 강조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농업, 사회복지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식량 안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식량 안보는 중요한 국가 현안이라면서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공업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식량 안보가 국제시장에 의존한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전 세계의 9%의 농경지를 그리고 6%의 담수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계 5분의 1 정도의 인구를 중국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학기술이고 종자 안전은 중국 안보와 연관이 돼 있다면서 중국의 종자 산업의 자주성과 통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요 생산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이 차질이 우려되면서 곡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월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0.7로 1년 전에 비해서 20% 넘게 급등하면서 1996년 관련 지수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밀 수입량이 최근에 증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간 300만에서 400만 톤에 그쳤던 중국의 밀 수입량이 2020년 838만 톤으로 급증한 뒤여서 작년에는 977만 톤으로 1년 전보다 16% 넘게 늘었습니다. 작년 중국의 주요 밀 수입국은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순이었는데요. 이 세 개 나라 합친 것이 82%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밀 수입량은 48,800톤으로 0.5%에 그쳤고요. 우크라이나 수입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해관 총수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러시아 전역에서 밀 수입을 허가하도록 한 건데요. 중국은 그동안에 러시아산 밀 수입을 노브로시비르스크 등 일부 지역 생산분으로만 한정해 왔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밀 수입 확대는 러시아의 교역 강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포석이 깔린 거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 중국의 러시아산 밀 수입이 소량인데다가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물류 문제 해결이 상당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한 밀 수입상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산 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세 개 나라에서 밀을 전적으로 수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이제 농업 정책을 세우는지 세계 다른 나라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 지금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브라질 농업협회에 따르면 이상기후 때문에 올해 곡물과 과일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오랜 가뭄 때문에 대두, 쌀, 옥수수 등 3대 곡물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라질의 전체 농산물 생산량은 2000년 이후 꾸준하게 늘었습니다만 네. 올해는 가뭄, 폭우 때문에 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중동부에서는 가뭄으로 가축 15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고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말 우기 때 비가 너무 안 와서 곡물 생산까지 급감해서 재난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케냐에서만 작년 말에 가축 140만 마리가 가뭄으로 죽고 에티오피아 남부에서는 24만 마리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긴급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기회의 장이 바로 사라질 것이라면서 6월까지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5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도 최근에 아프리카 대륙 중동부 지역에서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때문에 1,3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억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모금해서 450만 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채 면적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를 줄이겠다고 브라질 정부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달 한 달 동안 아마존에서는 산림 벌채 면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지난 2일날 발표한 위성 데이터를 보면 브라질에 속해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1월 벌채 면적이
제곱킬로미터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1월달 83제곱킬로미터보다 4배 이상 증가 면적이고 2015년 집계 이래 1월 기준 봤었을 때 이 벌채 면적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이 올해 1월달에 나온 겁니다. 네. 미국 뉴욕주 맨하튼 크기의 6배가 넘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이렇게 벌채 면적이 늘어난 것은 이 브라질 정부가 최근에 협약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적 압력 때문에 브라질 정부가 작년 11월 초에 영국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산림 별채 면적을 2024년까지 15%, 2025년부터 26년까지 40%, 그리고 2027년까지는 50%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북한 반대로 벌채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학계에서는 보소나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브라질의 환경보호 정책이 사실상 약화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소나 대통령은 아마존 지역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상업적으로 농업, 관광을 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벌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환경 모델 전문가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투기꾼들이 불법 산림 벌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이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더 숲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에 소고기, 대두, 기타 소비재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불법 산림 벌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소나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지 않는 이상 산림 벌채의 증가세는 멈추기 힘들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소식 알아보죠. 공장이라고 하면 보통 완성품, 제품 같은 걸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일본은 식물 공장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IT 기술을 가지고 온도, 빛 등을 관리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식물 공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식물 공장은 소비지 인근의 좁은 면적을 활용해서 농장을 수직으로 증축도 할 수 있고요. 또 인공 조명을 만들어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종의 공장 형태의 농장을 말하는 겁니다. 2011년 93곳이던 일본 내 식물 공장이 2021년 2월 기준 봤었을 때 390곳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형 실내 수직 농장을 시행하는 글로벌 기업인 인팜 일본 법인이 작년부터 2제곱미터 0.6톤 크기의 공간에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소형 수경 재배 장치를 만들어서 대형 슈퍼마켓에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배 장치는 환경 부담을 낮춘 도시 속의 작은 밭인 셈인데요.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기계학습 기술로 작은 공간에서 채소를 기를 수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매장 내 2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에서도 수확하는 양이 보통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확량보다 60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이 모종은 도쿄에 있는 플랜트 허브라고 불리는 거점에서 일주일 정도 길러서 각 점포로 배송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매장에 설치된 재배장치에서 모종을 기르면서 3주 뒤에 수확,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배장치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본사에서 24시간 원격으로 관리합니다. 네. 아까 소비지 인근이란 말도 나왔고 점포 내에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진짜 장소에 구애받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재배장치는 도시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운송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상에서 폐기하는 물량도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또 환경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품종도 기를 수 있는데요. 재배가 쉽고 수요가 안정적인 양상추를 많이 키우고 이것 외에도 바질, 고수, 파슬리 등 15종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배 장치는 주로 서미스토어, 기노쿠야 이런 같은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규 도입하는 점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인팜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재배 장치 관리하고 다 자란 채소는 포장해서 진열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수확한 채소는 매번 팔릴 만큼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재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채소, 갓 따낸 신선한 채소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소비자 반응도 좋은데요. 네. AT 도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매장에서 수확한 채소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가 잘 팔린다면서 신선한 채소를 곁들일 수 있는 한식 레시피를 소개한다면 관련 식재
이대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 상황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에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요, 이 한 주 동안 이 삼성전자의 신제품 스마트폰과 관련된 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성능 논란도 있었고요. 심지어 뭐 해킹 이슈까지 터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대적으로 지금 판촉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바꿀 때가 된 분들은 진짜 유심히 이걸 기다리고 있으셨을 텐데. 뭐 어떤 특별한 기능에 대한 논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GOS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좀 논란인데요. GOS는 이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약자인데 게임 최적화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게임을 할 때 스마트폰을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게임 같은 경우를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게임이 워낙 고사양이고 그래픽도 좋다 보니까 오래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뭐 뜨거워지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GOS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사양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네. 그런 이슈가 있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적화해 준다고 이제 믿고 쓰는 건데 어떤 네. 점에서 문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열을 식혀주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예. 이렇게 될 때 스마트폰의 성능이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벤치마크 결과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최고 사양의 어떤 스마트폰을 사는 게 그렇죠. 최신의 앱을 뭐 이제 편하게 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는 건데 성능이 60%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예를 들면 뭐 3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샀는데 한 100km, 150km밖에 못 달리면 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하다가 혹은 어떤 앱을 돌리다가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그때 느려지면 그나마 좀 논란이 덜한데요. 이게 그 게임을 키자마자 60% 성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뭐 많은 걸 해서 작업이 많아서 컴퓨터도 그러는 적이 있거든요. 컴퓨터가 뜨거워지게 되면 약간의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속도가 느려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는 그냥 처음부터 핸드폰이 뜨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정 앱을 키기만 하면 속도가 60%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가 왜 최신 스마트폰 사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 GOS 논란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치게 좀 처음부터 간섭을 하고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네. 좋지는 않은데
이게 누가 찾아냈다고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 실제로 이 GOS라고 하는 서비스는 뭐 그전 핸드폰에서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60%가 속도가 줄어드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스마트폰에서 60%랑 되는 거랑 완전히 최신 폰에서 60%가 되면 체감상으로 네. 아무리 봐도 최신 폰에서 이렇게 느려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해외 사이트나 국내 유저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이제 찾아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해서 이슈가 된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떠한 스마트폰,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건 스마트폰의 성능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한 앱들이나 서비스죠. 근데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긱벤치라고 하는 글로벌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삼성전자에서 사실상 조작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60% 정도의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사용자들에게 말을 했으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그렇게까지 큰 논란이 있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최신 폰이 나와서 최신 폰의 성능은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을 하는 앱에서 체크를 합니다. 예. 그럼 그건 게임 앱이 아니니까 100%의 성능이 나오겠죠. 속도 뭐 이런 게 좋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홍보를 다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쓸 때는 60%의 성능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걸 본 이런 벤치마크 사이트에서는 아니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삼성전자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있는 벤치마크 숫자를 악용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스마트폰들을 이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는 벤치마킹 하지 않겠다. 이제 삭제시키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삭제시킨 게 중국 스마트폰들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글로벌 탑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이런 식으로 중국 스마트폰과 똑같은 이제 어떤 상태로서의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도 그 목적이 있는데 나는 뭐 예뻐서 산다. 단순히 그렇죠. 뭐 동영상 정도만 보면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게임이 아니라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요. 이제 예. GOS라고 하니까 게임 최적화니까 게임만 그렇게 느려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앱 자체를 사용자들이 계속 뜯어보니까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앱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SNS 앱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앱이나 이런 데들도 이 GOS 리스트에 걸려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처음부터 느려지는 현상이 일반적인 앱까지도 몇 가지들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떤 발열을 정말로 이 기계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최고의 속도를 못 쓰게 하는 걸로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자동차 비유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네요. 네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해킹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지난 5일에요. 남미에 있는 해킹 집단인 랩서스라는 곳이 삼성전자를 해킹해서 대량의 기밀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주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를 폴더 3개로 압축해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나 어떤 토렌트 같은 데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 다운을 지금도 받을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용량이 압축 파일로 190GB 정도 되고 압축 풀면 400GB인데 이 정도면은 그냥 최신 컴퓨터 한 대의 용량 이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법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예. 네, 이게 이제 어떤 파일이 해킹당했는지에 따라서 좀 우리가 좀 그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전체에 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제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제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시스템의 원천 프로그램 코드들이 이제 좀 이번에 해킹이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생체 인식이라고 그래서 뭐 지문 인식이나 어떤 뭐 안면 인식 이런 것 중에 스마트폰을 열잖아요. 그런 거를 동작해 하는 이러한 소스 코드들도 이번에 다 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폰에서는 어떤 원리로 그런 것들을 해내는지가 지금 풀려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누가 분석해서
내 정보를 빼내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들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운서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게 정확하게 털린 거냐면요. 그냥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라는 걸 보면 금고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설계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번에 해킹당한 게 일종의 금고의 설계도 같은 게 해킹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고의 설계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비밀번호 거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밀번호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든 열 수 있는 그런 키는 해킹당한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설계도 자체는 복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설계도가 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당장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해킹될 염려는 없는데 문제는 그 설계도가 아주 잘 만들어진 설계도라면 다른 회사에서 그걸 가져가서 비슷한 거를 모방. 금방 만들 수 예.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코드를 정말 이제 바로 뭐 하루 이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찬찬히 놓고 몇 달, 몇 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빈틈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 제품 나왔다고 막 그 분위기는 겉으로 봤을 땐 참 좋은데 이런 네. 내막이 있었네요. 삼성전자 측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GOS라고 하는 이제 속도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결국에는 사용자들에게 이 GOS 기능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뭐 예. 키거나 끌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킹과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하지만은 해킹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에서 뭔가 직접적인 개인정보나 뭔가 그 중요한 해킹들은 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원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상 핵심 기술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거기에 있었던 소스코드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나가고 주목받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배우는 점이 있어야겠어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속도가 낮아지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실제로 그전부터 계속 소비자들한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한번 폭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계속 너무나 이제 보수적으로 속도를 이제 조심했군요. 조심했었던 예. 부분이 있는데 좀 소비자들에게 솔직하게 이게 좀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스 코드들을 빠르게 수정하고 어떤 부분들까지 해킹됐는지 결국 둘 다 정확한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개선 방안들을 좀 솔직하게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대선일인데요. 오늘 따뜻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도, 대구 2.3도로 대부분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올라서 4월 초에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춘천은 16도, 전주도 16도, 대전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 중부, 영남, 호남 동부를 비롯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해집니다. 산불 조심 계속 해야겠고요. 자,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내륙과 충남 남부, 충북, 전라권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3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본투표 날이죠?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사전 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소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들고 가셔야 하고요. 또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한 후 기표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시면 됩니다. 사전투표 때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진자분들은 비확진자가 모두 투표를 한 후 투표소를 빠져나가면 같은 절차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대선 당일 투표하려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농산, 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일부 지역은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르죠. 네, 오늘 선거에는 전국 5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대구 중남구, 그리고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 상당 지역입니다. 네. 자, 산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동해안 산불이 오늘로 엿새째인데요. 이번 산불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강릉 옥계와 동해 산불 그리고 강원도 영월의 산불은 다행히 어제 큰 불길을 잡은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울진 산불은 아직 진화율이 6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워낙 구역이 넓고 또 불길이 강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울진읍은 완전히 불길이 잡혔고 인근 지역의 불도 상당 부분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걱정은 금강송 군락지인데요. 어제 한때 금강송 군락지에 불똥이 튀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불똥으로 인한 화재는 잡아냈지만 이번에는 화선이 능선으로 다가오면서 산림당국이 군락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금강송 군락지는 수배 원형이 잘 보존돼 이 생태적 가치가 높고 경관도 수려합니다. 수령이 200년이 넘는 소나무가 8만여 그루나 있고요. 또 수령 500년이 넘는 보호수도 2그루가 있고 또 수령 350년에 곧게 뻗은 미인송도 있습니다. 또한 지름이 60cm 이상이 되는 금강송도 1600여 그루에 이르는데요. 이 소나무들은 곧고 균열이 적으며 또 아름다워서 각종 문화재 복원에 쓰입니다. 더욱이 송진가루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이 산림당국은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또 있죠? 네. 정부는 어제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시 그리고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같은 사회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은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피해 주민분들께는 생계구호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또 공공요금도 감면될 예정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보자면 신규 확진자가 오늘 꽤 많이 나올 거라고요. 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는 오늘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도 1,007명으로 64일 만에 1,000명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병상 가동률은 59.6%, 사망자는 186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산모 출산 문제 관련해서 확진된 산모들이 원래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계산했습니다. 쉽게 말해 확진 산모 분만에 돈을 더 준다라는 건데요. 이 병의원에 합당한 보상이나 수가를 지급함으로써 확진 산모가 분만할 때 이 추가로 마련할 시설 등 비용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북한 선박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었다고요? 네, 어제 오전 9시쯤 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포착이 됐습니다. 서해 백령도 동쪽 10km 해상이었는데요. 해군은 즉각 북으로 퇴각하라라고 3차례 경고했지만 해당 선박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5km 해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이 북한 경비정 한 척도 북방 한계선 남쪽 1km 해상까지 이 선박을 뒤쫓아 내려왔습니다. 네. 이 경비정 역시 해군의 4차례 경고에도 응답이 없었고요. 해군은 고속정에 40mm 함포 3발을 발사해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별다른 대응 없이 3분 만에 퇴각을 했고요. 해군은 앞서 내려온 선박은 납포를 했습니다.
이 납포된 10m 정도의 작은 철제 선박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6명은 군복 차림이었다고 하고요.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이삿짐을 다루다가 항로를 착각했다라면서 귀순 의사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네. 북측은 이 어선이 실수로 월선했다라며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 북한 측에 이 상황 확인이 끝나면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통보하고 이 납포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월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지수가 10년째 OECD 최하위라면서요. 네,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하는 통계인데요. 어제 여성의 날을 맞아서 발표한 이 통계에서 한국이 10년째 OECD 조사 대상 29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등 스웨덴이 100점 만점에 80점대였는데요. 한국은 20점대에 그쳤습니다. 예. 이 유리천장 지수는 그 성별 고등교육 격차, 또 소득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그리고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이 세부 지표를 종합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여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성별 소득 격차, 그리고 관리직 여성 비율, 그리고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에서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여성 노동 참여율과 이 성별 고등교육 격차에서 28위, 그리고 의회 여성 의사 비율에서 27위를 기록하는 등 이 대다수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남녀 소득 격차가 무려 35%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고작 59%로 남성의 79%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성이 있었는데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네, 이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생인 여성이 지난 4일 오후 KTX 포항역 근처에서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모는 택시를 탔는데요. 당시 여성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승차 전에 여성과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택시기사분께 이 행선지를 이 여성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말하고 이 남자친구는 택시에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택시기사분이 이 여성이 주거하는 대학교 기숙사랑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공포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결국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택시기사분은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라고 경찰에 진술했고 실제로 블랙박스에는 행선지를 잘못 들은 택시기사분이 이 여성에게 다른 대학의 이름을 말하자 이 여성분도 잘못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거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내려달라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택시기사가 못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러시아군은 민간인의 피난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좀 여러 차례 어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도시에서는 민간인의 대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러시아는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피로에 지뢰까지 설치하고 피난버스를 파괴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인도주의 통로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오히려 그곳에 전차를 보내고 지뢰까지 설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라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가 함락될 경우 이 폴란드의 망명 정부로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에 남겠다라는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화물차에 불이 났는데 고등학생들이 재빠르게 대응해서 껐다고요?
근데 그제 오전 8시 경남 거제에서 이 종이박스를 실은 1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이에 운전자와 동승자분이 이 종이박스를 끌어내렸는데 불길이 점점 거세지는 좀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뒤따르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분 그리고 고등학생 3명이 급하게 내려서 침착하게 화물차 양쪽으로 다가와 차량용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이 택시기사분이 의용소방대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또 학생들도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금방 구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 소방청은 한 편의점 업체와 협약을 맺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데요. 소방청은 이 소화기를 활용한 첫 사례라면서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